그러니까 저기가 얼마나 훌륭한 학교냐면 네, 어떤 학교예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는 곳이고 유학을 간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저희 대학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좋습니다. 그냥 이 대학 명칭으로 소개가 가능할 것 같아요. 평양시에 대학이 그래도 한 10여 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종합대학이라는 유니버시티가 네. 붙은 대학이 아까 소개하신 김일성 종합대학이랑 김책공업종합대학 딱 2개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의 종합대학은 2개. 그러니까 유니버시티가 붙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대학의 이름을 보면 김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맞아요. 중요한 사람이냐면요. 왜요? 김일성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이 사람이 김일성을 지도자로 이제 보필하는데 되게 충직한 친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김일성이 죽고 나가지고 김일성이 갖고 있는 그 금고를 열었대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을 줄 알고 딱 기대하고 열었는데 거기 안에 봉투가 하나가 있었대요. 뭐 꺼내 보니까 거기에 김일성하고 김책이 같이 찍은 사진. 맞아요. 그만큼 김책이라는 인물이 엄청나게 북한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 이름을 땄다는 것 자체가 김일성 다음인 거예요. 사실 뭐 북한이 되게 아까도 많이 소개해 주셨지만 이과 쪽이나 수학 쪽, 수리 쪽으로 되게 뛰어난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핵이라든가 해킹이라든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 그런 인재를 전문적으로 배출하는 대학이 그렇죠.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정말 엄청난 수재들이 오는 대학교거든요. 근데 반면에 공부를 너무 잘하는 수재들이다 보니까 생활머리가 좀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북한에서는 여자가 이과대학교를 갔다고 하면 좀 이가 빠졌나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가 빠졌다는 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네. 공부 잘하는 네, 사람이다. 그 정도로 공부에 몰두해 있는 착벌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과대학도 한때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또 소속시킨 때도 있었어요. 그건 알고 있죠. 네, 분교로 김책공대는 또 김일성 종합대학 공업학부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랑 김책공대랑 리과대학을 한 도매거로 묶는 거에 대해서 김일성 종합대 학생들이 약간 기분 나빠하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응당 이제 그렇게 누가 하더라도 종합대학생들은 그래도 우린 종합대학생인데 김대생인데 뭐 이런 좀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북한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건 있습니다. 김책공대나 이과대학은 진짜 이제 수재들이 가는데 북한이 과학기술 관련돼서는 진짜 그분들 따를 사람들 없는데 근데 오직 종합대학만은 북한이 정계, 그다음에 사법계 그리고 이제 과학계도 마찬가지로 과학계 꼭대기 간부들은 거의 다 종합대학생들이 이제 그걸 독점하고 있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그래서 굳이 묶고도 그거 가지고 별로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여유가 있네요. 근데 저는 사실 묶는 거 되게 저희 쪽에서 좀 불쾌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는 게 살짝 그 수요가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종합대학 그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의대랑 농대를 편입시켰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작업계라는데 사리온 농대 다니던 애가 김성종합대학 배지 달고 네, 그리고 평양의학대학 별로 높은 대학이 아니었어요. 삼류대학에 가까웠는데 그날 걔네도 종합대학이 되고 그래서 종합대학 인구가 3만 명을 넘습니다. 학생 수가. 갑자기. 네, 그러다 보니까 단군 이래 김일성 종합대학생이 제일 많은 시대가 되고 그만큼 품질에 대한 보증이 안 되는 시대가 돼요. 아니, 공급이 너무 리과대학은 많아졌네. 칼리지잖아요. 저쪽은 유니버시티. 저희는 소수 정예로 한 학년에 250명밖에 안 돼요. 훌륭하다. 많아봐야 500명.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 카테고리에 묶이는 게 너무 불쾌한 거예요. 이제. 네. 북한에는 이제 과잠 같은 게 없어요. 어느 대학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국처럼 과잠 입고 다니면 나 서울대학 그러잖아요. 북한 애들은 대학 배지를 되게 소중히 여긴 거죠. 네, 배지. 이렇게 배지가 있는데 그 친구도 그날 배지를 하나 새거 사고 되게 이렇게 힘주면서 왼쪽 가슴을 이렇게 내밀면서 지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예쁜 여자들이 2명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착 엿들었더니 내가 어제 어떤 남자가 나를 쫓아와서 너무 설레가지고 그 모퉁이를 탁 돌면서 봤는데
아니 김책공대 배지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그날 하루 종일 기분 나빴어. 그런 얘기 왜요? 그래서 그 친구도 선으로 이제 쓱 가리면서 예, 그렇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요 경쟁 구도를 딱 정리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김책공대 졸업한 사람은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느냐.理과대학은 우리 없으면 못 날리지 않느냐. 그렇죠. 막상막한 거예요, 정말.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 직장지기가 있었어요. 맞아.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당원인가? 그것도 밝혀졌어요. 또 있습니다. 노동당원이 맞냐 아니냐. 진짜. 그것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추진 성분은 반드시 써야 되고 또 사회성분도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대학 갈 때 대학마다 이제 레벨이 달라요.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들 가기 전까지는 8초까지 보다가 저희 때는 7초까지 봤어요. 네, 7초까지 보는데 그 안에 누구라도 뭔가 반역죄라든가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북한에서 뭔가 이제 좀 문제시가 되는 그런 것만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종합대학은 그때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머리 좋은 친구들도 어머. 가족 내에서 부모들이 눈물 흘리면서 못 보내는 이유가 너는 가더라도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김제공대나 이과대학에 공부 잘하지만 종합대학 가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못 간 친구도 꽤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있잖아요. 북한은 저 이력서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조직생활 평등서가 또 따라가요. 이게 뭔 조직생활 평등서라는 게 우리 한국은 그 생활기록부. 예, 그런 기록부가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왜냐면 거기는 학생이 북한은 어릴 때부터 소련단에 입단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된 나이 되면 청년동맹. 청년동맹 가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조직에 들어가는데 그 조직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정이 대학 갈 때도 다 따라갑니다. 대학 갔다가 졸업하고 어디 갈 때도 따라가요. 죽을 때까지 따라가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5가지 영역이었는데 충성심, 조직생활, 학습, 좋은 일하기, 체력 이렇게 해서 좋은 일하기. 맞아요. 5개로 했고요. 그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동상 청소를 나갔다, 사적지 정성 사업을 나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나갔을 때. 하루라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을 때 기록되는 거지 나갔다 해서 기록되는 건 아니고 분명히 나가면 정상인데. 여기서 좋은 날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약간 그런 게 큰 돈을 해야 돼요. 나라가 뭐 어렵다 했을 때 애국미를 한다거나 충성의 구원물자를 낸다거나 하면 거기에 충성심 높음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조건을 갖춰서 본고사 자격을 얻으면 이제 지원한 대학교에 가가지고 3, 4일에 걸쳐가지고 또다시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거기 오면 필수 과목들이 있죠. 국어, 수학, 영어, 물리, 혁명, 역사. 그 밖에도 이제 체력 테스트도 하고요. 끝나고 나면 또 면담까지 거쳐야 됩니다.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ive endlessly die.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본고사를 다 통과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이잖아요. 아니 이 본고사를 좀 잘 보는 방법이 좀 있나요? 대학마다 문제가 조금씩 좀 틀리고 난이도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김책공대 시험을 봤어서 뭐 제가 느끼기에는 수학 문제가 한두 문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고 뭐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고요.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 이 과목은 기본 점수는 맞아야 되는 거죠. 어점 만점에 3점 이하로 맞았다라고 하면은 좀 면접관들이 보기에도 얘는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혁명 역사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태클을 걸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북한의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주관식은 또 주관식만의 좀 요령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A 같기 B를 증명하라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 A를 막 변형하고 B를 막 변형하고 도중에 두루뭉실한 시점에서 당연하다. 이렇게 써서 딱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럼으로? 네, 당연하다. 딱 이렇게 쓰고 네모꼴에다가 색깔 딱딱 칠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교수가 보다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김일성 혁명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어물쩍 할 수가 없어요. 뭐 매달 며칠에 무슨 자기네가 뭐 어떻게 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회의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달달 외워야 되는데 제가 성적이 참 안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 근데 그것도 사실 요령이 있어요. 무조건 꽉 채워넣으면 돼요. 막 모퉁이까지 다 해서 우리 장군님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이만큼 훌륭하신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가 이렇게 존경하고 하고 거의 그 신앙 고백 수준으로 막 써넣으면 그게 또 감점. 중간에 젖어있는 대박이다. 눈물이 나. 눈물 자국 그럼요.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이 주제를 받고 나서 북한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입 입학 시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이걸 좀 공부를 해봤는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틀린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 대입엔 땡땡가 불가능하다. 땡땡가? 땡땡가?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리가 불가능하다. 아니 여기 대리는 우리도 안 된다고. 컨닝? 유부남은 불가능하다. 재수가 불가능하다. 재수. 북한 진짜 대입은 이거 놀라운 얘기네. 재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문대생들은 사실은 뭐 반수다, 뭐 재수다, 삼수다, 삼수 많죠, 뭐 이런 삼수.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꼭 그 대학에 그 과를 가겠다 공부를 하면서 사실상은 영원히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재수가 불가능하대요. 그럼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예비 시험을 치러서 북한은 딱 한 개 대학의 본트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 학교의 예비 시험 이후에 본 시험을 보러 학교에 갑니다. 떨어지면 끝이에요. 만약에 김책종합대학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떨어지면은 빼박 군대로 가야 됩니다. 10년 군사복무하러 떠나야 됩니다. 가족과 생일을 하고 반대로 대학에 붙었다. 그건 내가 원하지 않잖아요. 군대 가기 싫잖아요. 안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군대 가는 건 선택이에요. 대학 졸업생들. 대학 졸업생들은. 저도 사실 뭐 학급에선 항상 1등했고 뭐 일지망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썼어도 받았을 거거든요. 근데 김책공 종합대학을 썼던 이유가 본고사에서 실수하면 군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오지간히 하고 또 집안의 배경도 좋은 애들과 경쟁해서 내가 실수하게 되면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김책공대는 정말 공부하려는 애들은 김책공대 가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김책공대를 써냈고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거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다라는 것 때문에 하향 지원하는 어떤 국가적 선의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시험을 빨리 봐요. 일반적으로 2월에 시험을 보는데 이과대학 같은 경우는 11월에 시험을 보거든요. 떨어진 학생들에 한해서는 그 다음에 3월에 본고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대학에 붙고 못 붙고를 떠나서 어디 가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리 와서 선발 시험이라는 걸 치거든요. 근데 그 상위권의 학생들은 무조건 다 치게 해요. 그래서 막 쓰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시험을 너무 잘 치면 나 뽑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문제 정도 남은 거를 대충 너무나도 당연하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교수님 그것까지 보기에는 천재적이야. 다 맞는 걸로 인정해가지고 이야. 쓸데없이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발 나온 교수가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왔어요? 네, 저희 아빠한테 이런 애 데리고 가면 유학도 보내줄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남 믿고 보내 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사실 평범한 노동자였는데 듣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외국에 나가는 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다 이까지 가자 했어요. 저는 사실 그냥 그래 시험 안 친다면 좋긴 하네. 이제부터 나는 6개월 논다는 생각이 제일 큰 메리트로 다가오는 거예요. 남들 다 열심히 막 공부하는데 나는 가면 장기 치고 이렇게 노니까. 이야. 1분 동안에 기억해보자요. 풀색, 빨간색, 빨간색, 풀색, 빨간색, 풀색. 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보십시오. 5, 넷, 하나, 둘, 용. 어느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활발하고 자기에 대한 신심이 넘쳐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대박이다. 서울이랑 비슷한 거야 지금. 맞아요, 맞아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Very good. You're French. Thank you. Thank you. Let's go. 북한도 참 대단하구나. 이거 어마어마하게 시키네요. 네. 명문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명문 중학교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1고등 거의 약간 코스로 가서 1고등은 본트가 많이 나오고 1고등은 각 지역마다 1고등이 있는 겁니까?
네, 각 지역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일반 학교에서 잘하는 애들만을 선발 시험을 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일고등에 가서 시험을 3번을 봤어요. 그때 정원이 딱 44명만 받겠다라고 해서 몇백 명이 왔는데 44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시험을 봐서 떨구고 해서 마지막 44명이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고정 골든벨처럼. 그럼요. 그래서 여태 그 저희 엄마만의 필살기를 딱 붙을 수 있는 필살기를 써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쟤는 무조건 붙겠다. 뭔데? 엄마가 시험 치기 전에 시장으로 가서 찰떡을 배가 터지게 찰떡을 엄청 먹여서 살짝 붙을 수 있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동네 전설적인 스승님한테 저를 데리고 갔거든요. 과외 선생님. 네, 근데 가서 선생님이 저를 딱 봤는데 자꾸 눈도 안 맞추고 하늘을 보고 이러니까 Look at me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똑똑해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 어머니 얘는 힘들 것 같다. 그러면서 2명이 앉혀 있었는데 얘네는 천재예요. 그 동네에서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명함 못 내밀어 이런 식의 멘트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투지로 그럼 보름 후에라도 또 해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사실 공부 첫 발을 들여놓은 케이스고요. 선생님의 집에서 8개월 정도 이제 먹고 자면서 공부를 했어요. 와. 네, 어린애를. 몇 살 때 즈음이에요, 이게? 그게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10살. 모제식 교육을 했군요. 네. 그렇구나, 과외가. 네, 근데 제가 그 속셈 경기라고 하는 중앙 경기까지 갔었어요. 근데 모를 문제 나오면 선생의 눈을 보면 답이 떠올라요. 오. 그러니까 거의 학생하고 영혼을 그 조종하나요? 너무나도 그 교감을 많이 하니까 이야. 딱 눈을 보면 선생님 그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하면서 딱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우와. 그러면 뭐 머리가 갑자기 막 떠올라서 막 쓰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그래. 네. 아니, 와이프가 이렇게 쳐다보면 아, 설거지 하네. 와이프가 이렇게 쳐다보면 아, 설거지 하네. 김책공대 다닐 때 2010년대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북한에 약간 속독 붐이 일었어요. 몇 초 동안에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10초 동안에 20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책에서 어떤 숫자들이 나옵니까? 맨 처음 주체 103 2014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다음. 그리고 어충 예. 그런 식으로 집중력을 극대화시키는 훈련? 처음에 그거 할 때는 약간 속독이 되는 효과가 좀 있긴 했었거든요. 아까 영상에서처럼 3, 4살 때부터 그런 거 하게 되면 영재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보다가 사시가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암사동 어리네. 신암중학교 2학년 9반 때, 6반 때 기록 가지고 있거든. 수학 33문제. 2분 50초 만에 풀어가지고. 33문제를? 선생님이 웃었어. 내니까. 빵 터지더라고. 벌써 다 풀었어. 푼 게 아니지 그거. 낸거 아니에요? 푼 거야. 저희 대학에서 그 박사님이 이제 속독 논문을 써가지고 붐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속독 붐이 북한에. 근데 그분의 내피셜로는 대학생들의 성적 함수 F는 자리 변수에 그 의존한다. 어떤 유리한 위치에 앉아서 이제 컨닝을 하냐 할 때 성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속독의 그 무한 조크야 이게. 네. 한마디로 상품을 파는 거죠. 속독 상품을 학생들한테 파는데 그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야 시험 칠 때 학습장을 한번 슬쩍 펼쳤다 보면 시험 5점이야, 만점이야. 그러니까 컨닝이 얼마나 유리하겠어. 이렇게 척 보면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막 너무나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도 거기에 등록해서 6개월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엄청 책을 빨리 보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보려고 하면 뭐 절반도 못 읽었는데 아직도 그거 봐? 뭐 이렇게 막 한 3년 있다 보니까 저보다 더 느리게 보더라고요. 눈이 안 젖었나? 제작진의 이 제보에 따르면 이 한 달 그 과외비로 12년치 월급을 쓴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12년치 월급을 쓴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12년치 월급을. 그래서 누가? 접니다. 접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저희가 강남 엄마 따라잡기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그게 엄마가 거기 있어요? 네, 그거를 보시더니 아니 저거 나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 엄마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수학, 물리, 화학 3과목에 대해서 과외를 붙이셨는데 그 한 과목당 과외비가 30불이었어요. 30불? 뭐래요? 네. 그러니까 그 30불이면요. 북한에서 노동자들이 4년치 봉급인 거예요. 한 달에 3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그 계산이 된 거죠. 한 달에 12년치 봉급을 제가 12년치 월급을 가회비에 올인한다. 우리나라에만 스카이캐슬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네요. 자, 우리나라도 일타 강사로 유명하신 분들이 뭐 몇십억, 뭐 100억이 넘게 이제 버는, 연봉으로 버는 그런 강사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가회 선생님은 뭘 하시던 분입니까? 한국처럼 일타 강사 뭐 이런 분들인가요? 아, 있죠. 북한에도 분명히 유명한 선생님 계시고 그분한테 또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또 자기의 그 커리어를 위해서 학생들을 가려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직 북한 IMO 대표팀 코치를 하시던 분이에요. 수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팀. 그래서 그분한테 배우겠다는 학생들이 좀 많이 줄 섰던 것 같아요. 과외비도 비싸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 그렇죠. 아무래도 예, 수요 공급의 원리대로 거기서는 책정이 되는데 아까 저희 동생 30불 얘기를 했는데 저희 친구는 수학 올림피아드 경시대에 나가서 은메달, 금메달 따고 오니까 과외비가 300불로 뛴 거예요. 그런데 그 학부모들의 입장은 어떠냐면 자기 자식한테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찾는 게 아니고 제일 실력 있는 분한테 배우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300불씩 받아서 10명만 가르치면 3,000불인데 한 2달 가르치면 지방에 웬만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교사였던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좀 오죽했겠습니까? 이 받는 게. 제 입으로는 말하기 좀 거북하지만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네. 털고 가시죠. 아, 너무 엄청난 뇌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잘 살았는데 진짜 잘 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를 다 받았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도 이번에 축제에 좀 참가시켜 주세요. 그다음 우리 아이를 좀 어떻게 이번에 해주세요 하면서 돈 봉투를 건지면은 저는 돈 받으면 당연히 그 학생인데 신경 쓰게 되지 모른다고는 안 하지요. 그러니까 경력 때문에 축전 같은 데 가면 좋으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서로 경쟁해요. 저 집 자식은 축전에 참가하는데 우리 자식은 축전 못 참가하니까 나는 선생님한테 더 많은 뇌물을 거야 되겠다고 소리 서로 경쟁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선생님, 네. 뇌물도 받을 만한 집에서 받잖아요. 근데 얘가 죽어도 재능이 없어. 이거 왜냐면 우리 예체능은 네. 뇌물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은 그게 안 통해요. 아이고. 뇌물을 고이는 사람은 잘하든 못하든 내가 무조건 그 아이를 잘 키우든 못 키우든 무조건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자본주의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뇌물을 많이 받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뇌물을 많이 상치가지고 그 학생을 어느 유명한 무슨 뭐 대학에 보낸다, 예술대학에 보낸다 하면은 예술대학 간부하고 또 사업하는 거예요. 또 사업하면은 네, 그러면 그만 또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자식이 그런 재간이 없어도 무조건 거기다 목표를 걸면 무조건 하는 이런 북한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있으면 무조건 간다. 제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좀 어려 내가 근데 우리 네네. 엄마가 막 진짜 자동차 한 대를 사주겠대. 그럼 저도 음대에 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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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못하는데요? 당연하죠. 예. 나 피리도 미인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뇌물 고이면은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가서 배우면 되는 거지. 와.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분야에도 당연히 뇌물이 필요하지만 우리처럼 일반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뇌물인지 모르고 엄마가 그냥 선생님한테 가져다 드려 해서 이렇게 되게 무겁게 들고 갔어요. 뭐 호박, 뭐 감자, 깜짝이야. 호박, 뭐 감자, 깜짝이야. 무겁다고 해서 돈을 얼마나 싸들고 갔나 했더니 많이 티나겠다. 배추 이런 그 남새들을 되게 많이 챙겨서 왜냐면 저희 집엔 돈은 없으니까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가져가면 선생님 반응은 거기 나 이러고 그냥 끝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애들이 그때 당시 북한의 그 장군복이라고 해서 잠바가 되게 유행했어요. 김정일이 한창 입고 다니던 잠바인데 그걸 만들어 입게끔 엄마들이 천을 사다가 막 몇 필씩 바치고 그런 엄마도 있지. 까치신이라고 해서 아래는 하얗고 위는 파란 신발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비쌌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선생님 호스를 알아서 가져다 막 바치는데 저는 이렇게 감자, 막 배추 이런 거 가져가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애들, 이런 뇌물을 바친 애들이 뭐 잘못하잖아요. 뭐 공부를 잘 못한다, 숙제를 안 해왔다 이러면 뭐 이름이 송이였어요.
성희야 이걸 못했니? 자 선생님이 하나씩 가르쳐줄게. 막 친절하게. 정말 친절해요. 말투가 남아있던 근데 스타일 제가 같은데. 마냥 못했어요. 그러면 막 분필이 날아다니고. 맞아. 그럼. 지팡이 칠판 꽂아드리고 딱개가 막. 막 날아다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이 집안도 보니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쪽에서 성희야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저희 선생님은 그 학급 애들이 다 있는 앞에서 야 나 김지영만 있어도 돼 너희 다 없어도 돼. 야 나 김지영만 있어도 돼 너희 다 없어도 돼. 맞아. 네네. 맞아. 너희 없어도 돼. 저는 학교에서 퇴근해서 집에 오면요 선생님이 저희 집에 먼저 계실 때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먼저 계신다고요? 네.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공부하고 니네 다 청소하고 가 하면 선생님 먼저 출발하시거든요. 그 공부하고 학교 교실 정돈하고 집에 가면 선생님이 집에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엄마랑 주방에서 식사 차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야, 이 집 보통 집안 이게 사람이죠. 나중에 이렇게 집에 갔더니 선생님이 청소하고 있고. 공주님 오셨어요? 아버님이 얼마를 직업이 뭐였어요? 저희 아빠 보육원이셨어요. 보이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래. 얼마를 받고 이렇게. 보육에 좀 급이 있는. 네. 그죠? 네. 사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아주 완벽한 사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뇌물은 어느 사회나 조금씩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돈은 그렇다 쳐요. 농산물, 의약품 네. 황당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영숙 씨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오늘 다양한 제일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 이런 것까지 뇌물 받아봤다. 어디까지 받아봤다. 정말 뇌물은 가전제품 아끼 너무 많이 받았다 했지 않아요? 네. 쌀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선물 뭐예요? 집이요? 집. 집이요? 받았어요? 집 선물 받았어요. 집을 받았다고? 네. 제가 그 배아준 학생 중에 6살 때 할머니가 한 분이 저한테 자기 소녀를 6살짜리 데리고 왔어요. 거기 데려와서 선생님 오늘부터 우리 소녀를 좀 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너무 나이 어린데 괜찮을까요? 그러나 무조건 키워서 12살까지 키워서 우리 소녀를 대학까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년 동안을 부지런히 진짜 열심히 배워줬어요. 6년 어간에는 많은 뇌물을 받았어요. 뭐 가전제품, 식량, 옷. 그래서 한 달이 멀다 하게 할머니는 계속 오는 거예요. 학교도 오고 집에도 오고 하면서 계속 림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또 시집 가서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이를 그 할머니가 다 키워준 것 같아요. 예, 많은 뇌물로 다 가서 다니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들이가 그 유치원 다닐 때까지 그 모든 걸 보장을 아니 할머니가 해줬어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 할머니가 집까지 사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것을 끝내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12살에 어제는 예술대학 시험 쳐서 합격 통지서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머니야 합격 통지서가 내일이면은 학교에 오니까 제가 오늘 간부과 선생님 만나서 합격 통지서를 확인했습니다거나 너무 좋아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데 다음날 아침 새벽에 5시 반에 우리 집에 문 두드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 누가 문 두드릴까 하고 문 열었는데 할머니가 왔어요. 엄마 할머니 이 새벽에 어떻게 왔어요? 하니까 선생님 그래서 지금 빨리 옷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서 난 무슨 일인가 해서 옷 입고 나왔어요. 나한테 가면서 한 30분 거리를 걸어가면서 저하고 말하는 게 있어요. 집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 집이 좋은가 나쁜가만 선생님 이야기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는 집을 주려고 생각도 그거는 생각 못할 것 같아. 생각도 꿈에도 못 그렇지. 꿨어요. 대문 열고도 가까 집이 마당도 넓고 집이 척도가 방안이 북한 그리고 부엌 넓고 엄청 좋은 거예요. 할머니가 톡 보면서 내보고 선생님 이 집이 어때요? 하더라고요. 네, 할머니 좋아요. 그러나 선생님 진짜 좋아요? 하더라고요.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 집은 무슨 집이에요? 됐습니다. 선생님 좋다면은 어쨌든 나갑시다. 그리고 그냥 나온 거예요 집에서. 그 나오면서 거기서 뭐 이러는 거 할머니. 선생님 저 집은 이제부터 선생님 집이다. 저 집은 이제부터 선생님 집이다. 진짜 농담 같은. 나는 농담 같지요. 막 꿈 같지. 그래서 네 할머니 저도 귀를 웃으면서요. 할머니 그거 무슨 소리예요? 가나 저 집은 이제 나는 선생님한테 선물 준 거다. 집을 선물. 근데 이제 그 주인 있지 않아요? 가나 주인은 이제 10시 전에 나가게 됐으니까
나를 짐을 싸서 빨리 그 집을 빨리 이삿짐을 하라고 들어가라고. 대박이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다음에 와서 짐 짓고 그때 10시까지 그 집에 들어갔어요. 네. 이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게 축하할 일입니다. 학교에서는 단체로도 줍니다, 뇌물을. 단체? 네, 이제 학급 반장, 분단위원장이라고 그 학교의 책임자들이에요. 그 부모들이 문제이죠. 학급에 있는 그 학부형 회의에 모여가지고 선생님한테 뇌물 주는 걸 상의를 합니다. 선생님이 어려운데 얼마를 도와줍시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거기서 안 주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갖다 줘야 되는 상황도 일어나고 만약 안 주면 그 학생은 선생님을 비롯해서 다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근데 저희 사례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지금 막 뇌물 만난 고기 같이. 뇌물 만나고 뇌물 만나고 막 무궁무진하지 지금 미치겠지. 뇌물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북한 분들은 아시죠? 아니 지금 본인이 받은 건 정작 얘기 안 하고 아껴두고 있어. 아껴두고 있어. 슬슬 얘기지. 신분을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신분을 지키면서. 이렇게 싹 밑밥을 깔고 내가 나가야지 나만 나쁜 놈 되는 거야. 아니 사실 선생님들도 사실 많이 받지만 그 북한 선생님들도 뇌물을 줘야 할 때가 좀 있지요. 누구요? 선생님이 줄 때가 있나? 선생님들도 담임 선생님들이 한 학기를 졸업시키면은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을 또 다시 교장 선생님들이 바치는 거 있어요. 어쩌면은 내가 이번 학기 끝나고 다음 학기 새 학급을 맞자면은 지역이 있어요. 내 지역이 있어요. 그럼 이 지역은 잘 사는 지역, 이 지역은 못 사는 지역.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요 사례인데 나 이 지역을 안 맡긴데 이 작은 지역을 좀 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교장 선생님들 가서 보이는 거예요. 같이 해야지. 예, 돈을 가서 교장 선생님 난 이번에는 이 지역을 뭐 맡고 이거 하겠습니다. 뭐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해요. 그 중에서도 뇌물을 5분이면은 5분의 뇌물 다 다르거든요. 제일 많이 고이는 선생님들다 그 학급을 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물 먹인 선생님 중에서 예를 들어서 3위로 뇌물을 먹였어요. 그래서 앞에 1, 2, 2위 선생님들만 좋은 학급을 받아가면 탈락한 3위 선생님은 뇌물을 먹였지만 내가 액수가 적었구나라고 그냥 납득을 해요. 당연히 하죠. 내년엔 당연히 그 거예요. 선생님이 하런이가 공평하네요. 공평하네. 네네. 인정하는 게 더 그거는 쌈도 없어요. 교장 선생님들이 더 노력했구나. 더 노력했고 더 열심히 했던 공평하네. 이거 순위별로 제일 이제 이해가 가진 선생님은 제일 못 사는 지역 저 고란 쪽으로 맡은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힘들죠. 그 농촌 쪽에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들 받치면은 남새나 호박. 아까 저기 갔다 예. 저기 가서 시내 요 주변 쪽에 그 핸드백이나 이런 시장 쪽에 가깝게 사는 이런 지역은 선생님한테 돈, 쌀. 두 분 사이좋게 인사 나누시죠. 여기 호박 다치신 분. 저는 사실 저런 선생님한테 되게 이 한이 맺힌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 학교 때 노래를 잘했나 봐요. 어릴 적에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뽑아서 소년회관이라는 데 보냈어요. 그럼 거기에 저런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맞아. 중국으로 공연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의상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못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 많은 애들이 있는 앞에서 다 저는 성악이라서 애들이 서서 뭐 마메미모무 하는데 저한테 신은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 있어. 쫓겨서 나오는데 막 눈물이 그냥 막 그렇지 당연하지. 펑펑펑.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것도 담임 선생님이 아니시고 소절을 관리하는 분이라 해서 아까부터 저는 그 선생님 그때 그 선생님이 떠올려가지고 감정이 좋을 수는. 제가 이제야 아까 드라마하고 영화의 그 뇌물 장면이 너무 자연스럽게 묘사된 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북한에서는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거대한 카르텔이니까 이게 누가 범법을 하면 그게 범법이지만 모두가 범법을 하면 그걸 처벌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 이게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이거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것도 실력이지만 뇌물을 얼마나 모아줄 수 있느냐도 실력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이거 안 받으면 죽어 굶어서. 그러니까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 또. 북한 유치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전쟁 수업이다. 아니, 전쟁은 저는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섭고 꿈도 꾸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유치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전쟁 수업인가요, 이명선 대표님?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 모든 교육기관 가장 중점적인 게 2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우상화 교육이고 두 번째는 적개심 교육입니다. 우상화라는 거는 김일성, 김정일이 그런 그 우상하고 적개심은 미국, 남한 이것을 그 미워하고
미워하니까 어떻게 하나 때려부셔야 된다, 까부셔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런 교육을 주는데 그 북한 교육 체계에서 중점 넣는 거 저거 유치원 때를 아주 심각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모든 오락, 운동, 무슨 이런 생활을 미국 놈을 때려부시자. 미국 놈 까부치기. 이쪽으로 집중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이북 친구들이 적개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장난감도 따발이 뭐 탱크 뭐 이쪽으로 이제 다 좀 내가지고 전쟁 놀이를 이제 상당히 이제 조기 교육 시키는군요. 전쟁. 그렇죠. 예, 좋아하는 전쟁 조기 교육. 얘기를 들어도 사실 믿기지가 않고 전쟁 수업 시간에 진짜 북한 유치원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지 그 반응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열백 조각이 난다 해도 기어이 놈들의 최후바람을 짓부셔버리고 말 테다. 그늘과 불러서 가는가. 여러분들아, 당장 총을 내리라. 오늘은 결판을 볼 때다. 아직도. 야, 저게 터지면 우리 쪽제부도 아예 없어지고 만다. 빨리 총을 내리우라. 네 손으로 발사 단추를 눌러라. 예. 이 땅의 봄날을 그리며 옥색이 피는 마을과 하늘과 저멀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만화 영화를 봤는데요. 어릴 때부터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이유, 당위성에 대한 걸 이제 주입을 하려는 것 같아요. 김은수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은 했지만은 전쟁 교육을 시킬 것이다. 근데 글쎄 저 정도로 좀 셀 줄은 좀. 아니 근데 몰랐어요. 진짜 저런 걸 가르쳤나요? 네, 실제 전쟁 수업을 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네? 저기 연구실이 있거든요. 3대 장군, 뭐 김정수,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3대 장군 어린 시절 하는 방에서 이제 전쟁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천 몇 년도에 미국이 6월 25일 날에 전쟁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김일성 장군님의 뭐 현명하신 영도와 백전백승의 승리에 의해서 우리가 7월 27일 날 승리를 했다고 이렇게 막 하고 뭐 거기서 노래, 뭐 율동 이런 것도 다 가르쳐줘요. 미사일 버튼도 있고 그렇겠네 거기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 그 저기 이제 전쟁 영화 같으면 외계인이랑 싸우는 뭐 마징가 제트나 특권 부위가 외계인들이랑 싸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조기 교육 시키기 위해서 요만한 미국과 우리 아이들한테 남한을 상대로 가르친다는 거죠? 저희 유치원 다닐 때는 그 CD나 비디오가 그때 당시는 없었으니까 저렇게까지 만화로 교육한 적은 없는데 대신 선생님들이 교재물이나 그런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동화 이야기인데 저런 사상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놈이 나쁘고 남조선 괴뢰들이 나쁘다는 것을 하면서 우리 땅을 노리는 미제 침략자들과 괴뢰들을 모조리 짓부셔버리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사상 주입을 많이 시키는 편이었죠. 네. 신혁 씨도 유치원 다닐 때 저런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기억납니까? 저런 걸 보면서 세뇌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까지 되게 한국을 싫어했어요. 처음에 한국을 몰랐고 처음엔 남조선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조선을 전 괴뢰군으로 배우고 미국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미제 승냥이로 배웠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남조선이 이 나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6.25를 북한이 한 게 아니라 남한이 먼저 침범을 했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 반대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혼돈이 왔겠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힘들어하다 보니까 이게 체제 교육이 참 좀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저희가 선물을 받으면 진짜로 인사를 하고 먹잖아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어린애들이. 8살, 9살인데 그 선물을 받고 초상화에 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다 먹잖아요, 그거를. 네, 맞아요. 그러니까 16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전쟁 수업이다 뭐라 게 통틀어서 한마디로 다른 식으로 말하면 반미 개국 교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려서부터 애들이 주변 환경을 보면은 진짜 뭔가 뭐 부족한 것도 많고 하다 보면 이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한테 일단 우상화하고 개국 교양,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 사냐,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 누구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 원수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아버지 장군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방안스러운 것이 집에 오면은 애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걸 봐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그랬었어요. 와서 아빠 보고 아빠는 누구냐고 물어봐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아니 유치원에서 배워서 자기네 아버지는 김정일이라는 거야. 그 집에 있는 아빠는 누구냐, 이런 혼란을. 그리고 이자들은 이것도 보면 다람이와 고슴도치라는 말은 만한데, 아버지가 둘인 거죠. 이게 만한데 만화도 보면은 어린애들한테 미국이 뭐이고 이러면 이것보다 더 우회적으로 이자좀 그 송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을 해서 결국 이렇게 전쟁을 해서라도 이겨야 된다, 이런 걸 배워주는 거죠. 우리 애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그럼 자기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거야. 너무 귀엽다. 조카가 생겼잖아요. 엄마가 자주 봐줘요. 그러면 안고 노래를 불러준대. 저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야. 안고 꽃봉오리 방실 피어나라고 따사로운 품속에 안아주시는 김일성 하더니 거기서 엄마가 놀라신 거예요. 그러더니 최영재 원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빠 이름을 불러서 넣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엄마는 애기 놀라겠다. 너희 키울 때밖에 모르니까. 은하 씨랑. 그죠. 근데 그게 다 북한 노래만 불러줘가지고 나중에 저희 조카가 크면 과연 어떻게 될지 걱정돼요. 아니, 여기는 건강한 게 얼마나 세뇌가 잘 된지 노래 부르다가 그 장군님 노래 부르다 보면 막 우는 애들 있어요. 그 왜 그 색동저고리 지도자 선생님 수시라는 애가 막 울어버려요. 진짜 그 지도자 선생님 아니면 내가 못 산 것처럼. 저는 아니요. 한 3년 동안은 무의식 중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번 날 저하고 친한 언니가 피아노를 이렇게 집에 놨던 피아노를 주셨어요. 저는 왜 그걸 가져왔냐. 엄마가 나도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피아노 좀 쳤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짜인데 하고 언니 줘요. 그래 가져왔는데 저유를 하고 나서 엄마가 이렇게 또 치시더니 그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약간 배우셨다는 솜씨를 치는데 바로 이제 그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막 치시고, 예, 막 그리고 그 뭐 김종숙 어머님 노래 신갈파 그 노래를 막 치시는 거예요. 그래 하시다가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게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무서운 거라고. 중국에서 잡혀간 사람도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중국에서 인신매를 팔려고 하는데 원래 북한 사람이고 다 숨겨야 되거든요. 그 자기도 모르게 할 줄 아는 노래가 밥하면서 흥얼흥얼 하는 게 다 김일성 장군 노래 이런 거 부르니까 그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웃지 못할 얘기인 게 진짜 그래서 잡혀간 사람도 몇몇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북한이 우리나라 남한 유치원이랑 또 다른 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한국은 보니까 전염병 같은 거 돌면은 그 휴교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제 기억은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그때 막 홍역이 한창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애들은 또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제 쉽게 걸리니까 이제 그때는 저희 동네에서는 애들을 그 유치원에서 단체로 합숙을 시키고 집에를 안 보내더라고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옷까지만 챙겨서 이렇게 정문으로 선생님한테 던져주고 선생님이 이제 애들을 다 챙겨가지고 단체로 막 목욕도 시키고 이제 머리도 감기고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약간 시스템이 이게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북한에서 전염병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고난의 행군데 아사자로 죽었잖아요.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들보다는 정말 배고파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굶었으니까 영양실조 하다 보니까 온갖 잡병들이 한 번 누군데 왔다 그러면 다 씹쓰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콜레라, 팔라티푸스에서 걸려 죽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 병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북한이 붕괴되기 직전이었어요. 야 누구도 죽었단다, 누구도 죽었단다. 이 집 저 집에서 그냥 막 선술지 없이 죽어나가니까. 是平壤外国语学院优秀的老师们教我们的汉语。 Two tiny tigers take two taxis to town. 재선이가 이쪽 출신이에요?
The Korean Peninsula is in the state of touch and go situation due to the U.S. hostile policy on DPRK. 날렵해 보여요. 오, 진짜 젊었다. 제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사히 어쨌든 빠져나와가지고 올 초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평양 외국어학원이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래 이제 딱 봐서 출신 성분까지 정확하게 내가 정확하게 딱 보고 딱 고르고 골라서 하면 뭐합니까? 갑자기 여기 와서 동창회나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러니까 내가 지금 천불이 안 나갔습니까 이거 지금?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과연 출신 성분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 다 모인 출신 성분 따져가지고 뽑아놨더니 탈북률이 가장 높다.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네, 근데 이제 출신 성분이라는 건 이제 사상을 보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외교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하는 일들을 하니까 이제 위험한 말하자면 북한 체제 입장에서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언제든지 이제 탈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뽑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학습 능력을 또 보는 거잖아요. 무조건 출신 성분이 좋다라고 해서 다 입학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추천제입니다. 누구나 다 입학 시험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학교 또 지역에서 추천을 해서 학생들을 그래서 이제 입학 시험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출신 성분 이런 것들이 골라지고요. 그다음에 많이 입학 시험을 칩니다. 뭐 각 도에서도 치고 또 평양시 나름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오면은 이제 성적을 보는 거죠. 입학 시험 우리 칠 때는 3과목 혁명 역사, 국어, 수학 세 과목 쳤어. 그리고 저 체력 검정을 하고.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력이 제일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개성에서 저는 뽑혀갔는데 여기서 한 200명이 시험을 쳤는데 평양에 간 거는 한 50명 갔는데 평양에 가서 시험을 쳤는데 제가 지금 수험 번호를 기억하는 게 한 4,558번인지 그렇게 많아요? 한 5천 명이 모였는데 150명이 뽑혔어요. 150명이 뽑혔는데 이게 왜 인기가 많은가 하면 뭐 외교관이라는 직업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 군 면제가 돼요. 이건 그 김일성 교시로 그러니까 평성 이과대학 같은 거, 뭐 금성학원, 김원균, 뭐 음악무용대학 이런 거기도 다 초등과정, 중등과정이 있거든요. 여기만 가면 김일성이 교시에서 군대가 자동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양 외국어학원 들어가는 게 평양 외국어대학이나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일단 6, 7년만 버티면 대학은 그냥 자동 문입니다. 자동 개폐문.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나 외국어대학은 그냥 자동 개폐문입니다. 최명철 씨도 그러면 평양 출신이신 거예요?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일단은 이전에 원래 평성외국어학원을 다니고 있다가 평양외국어학원을 편입한 케이스거든요. 평성이요? 네. 평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평성이 평안남도 직할시예요. 평안남도에 직할시가 평성시가 있어요. 평성시가 있는데 이제 학교를 보시면 이제 북한은 학교도 등급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앙급이 있고 독급이 있고 C급이 있어요. 네. C급에서 잘하는 친구들은 독급으로 진급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잘하는 친구들은 중앙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평성외국어는 독급이라서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서 시험을 봐서 거기서 통과되는 친구만 이제 평양외국어학원을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어쩌다가 한 명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때는 저 혼자 올라갔어요. 소에서? 네. 평성 씨의 자랑. 평성 짱이네. 감사합니다. 개성짱, 평성짱. 편입을 딱 해가지고 그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지역하고 이 중앙급하고 그 차이가 확 느껴지던가요? 아무래도 게임이 안 되죠. 저는 이제 나름 이제 평안남도 평성시 외국어학원에서 나름 제가 1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제 평양외국어학원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현타가 딱 왔어요. 이제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자가용 차나 이런 게 흔치 않잖아요.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대성교육이 그냥
자가용 벤츠로 꽉 찬 거예요. 벤츠가? 네, 벤츠가 꽉 찬 거예요. 친구들 이제 제가 한 달 용돈이 50불이었거든요. 50불이면 이제 북한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40만 원으로 이제 북한 사람들 4인 기준으로 그냥 아껴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엄청난 가서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학원에서. 친구들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한 번 이제 파티를 이제 초청을 했어요. 파티를 초청해서 이제 딱 가보니까 그날 저녁 이제 식사비를 결제하는데 그날 결제 금액이 2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끼에 그냥 200불을 완전히 긁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4인 가족의 생활비를 한 끼에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한 달 생활비를. 얼마 드신 분? 와, 진짜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이 친구들하고 정말 이거 내가 같이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하루를 이제 200불을 소비하면 다음 날도 200불을 또 소비해요. 그리고 또 다음 날도 200불을 또 소비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진짜 넘사벽이다. 나 이제 이 친구들하고 정말 대상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죠. 진짜 그 사세죠. 왜냐면 그들은 돈 있는 티를 무조건 내야 돼요. 안 그러면 학교에 가서 좀 왕따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시당하고. 네, 그래서 제가 봤던 외국어 학원 학생들은 일단 생일 파티 규모가 거의 경쟁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사촌 오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집에 친구들을 초대를 해서 데려다가 파티를 하는데 거의 코스 요리로 일식 셰프를 불러다가 그 집에서 파티를 하는 거죠. 코스 요리로.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도 제가 이렇게 쭉 파티 초대돼가지고 보니까 거의 다 집안이 어마어마한 자녀들이었고 뭐 본인들이 돈을 얼마 쓰는지 신경도 안 썼고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살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보면 외국어 학원 정문 우리 학교 옆이니까 보면 제일 다른 것이 승격자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주민의 증원. 승용차를. 우리는 다 중앙당 간부 자녀들이 공부할 거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이 학생들 우리 학교 주변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처럼 무리지어다지 않고 대체 혼자나 이렇게 두세 명 이렇게 다녀. 주의가 좀 심. 근데 이놈들은 아주 건방져. 목에다 딱 힘주고 말이야. 때깔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웬만하면 열등감 같은 거 안 느끼는 분인데. 내가 그런 정도였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놈들이 저거. 근데 내 후에 분간이 돼가지고 알았는데 저 외국어 학원이 간첩 기초 양성소더라고요. 난파 간첩들이 대부분 다 저 외국어 학원 출신들이 많이 여기서 체계적으로 키웠네요. 일어랑 중국어랑 이런 걸 잘하다 보니 지난번에도 그 얘기 들었었는데 이제 되게 대사관 직원들 중에 스파이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사관으로 나간다는 건 정보 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용이해야 되니까 외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잘 살아. 근데 여기 와서 너무 또 돈 쓰고 있다가 잘못 말 들어갈까 봐 조금 눈치 보고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돈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부모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보입에서 캐거든요. 보입에서 캐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자식들 교양하는 것도 학교 나가서 너무 티내지 마라. 너무 티내지 말고 최대한 겸손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초기에는 좀 괜찮습니다. 예, 학원 그 한 4학년 정도까지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렇지 어릴 때니까 이제 약간 그 다 친한 이 사회적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학생들 친구들 그런 개념인데 이제 한 5학년 6학년 대학 가기 전쯤에 그런 것들을 이제 차츰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더 잘 입네, 누구 시계 더 좋은 거 찾네, 뭐 이런 거, 누구 좋은 차 타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평양 외국어학원이 문제가 됐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 그 김정일이 차 타고 대성구역 있잖아요. 거기 그 군수상 기념 궁전도 있고 이제 그 일 많이 보는 데인데 차 타고 가다 학원 학생들이 쫙 지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해외에 나갔다 오고 뭐 외교관 자녀들이고 하니까 이제 옷 잘 입잖아. 그 지나가면서 야, 쟤네는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애들이야, 어느 나라 애들. 그래서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교복 안 입고 하니까. 그렇지. 뭐 어디서 살았어요? 저희 기숙사 생활했어요. 기숙사? 네. 밥은 잘 나와요 거기는? 밥이 잘 안 나오죠. 아무래도 안 나온다고요?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먹는 게 되게 부실합니다. 일단은 평양 외국어원이라고 해서 먹는 거를 따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도
지방에서는 친구들 경제적 잠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식비 같은 것도 하루 식비도 다 자기 자부담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린다면은 기숙사생들이 좀 많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은데 대부분 그 친구들은 지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그치. 네, 영천 씨가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도 또 지역에서는 가장 공부를 잘하고 또 가장 잘 나가는 집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굳이 이들을 챙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숙사에 뭐 식단을 뭐 관리를 해준다거나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본인들이 알아서 깨 나가서 그냥 개인 집에 새를 들고 그 집에서 밥을 먹거나 이러지 기숙사에서 먹는 경우는 없고. 아주 어렵게 입수한 거였어요. 바로 북한의 어린 학생들이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교과서. 초급 교과서, 고급 교과서 싹 다 구해왔습니다. 이거 진짜 맞아요? 배우는 거 맞아요? 예, 역사도 맞아요. 있고 조선 역사라는 과목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아니 교과서가 고급. 그런데 제가 교과서가 너무 멋있고 완전. 저 10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제대로다.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황당한 게 야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배운 거랑 너무 달라요. 우리 최태영 선생님께서 오늘 이만갑을 위해서 미리 역사책을 공부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사실은 역사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들었던 내용들은 김일성 장군께서 그 솔방울로 실탄을 만드시고 나뭇잎으로 강을 건너셨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보고 싶은데 혹시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불온물 소신자로 국가보안법 걸리는 거 아니냐는 또 이 소심한 또 걱정도 있고. 옛날 학번이시군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봤는데 제가 이제까지 몰랐던 사실들 또 오해했던 사실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오해도. 네, 딱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시잖아요. 네. 전문가인데 보면서 웃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맙소사 이런 거 있었어요. 공감해. 네, 그러니까요. 공감해. 조선 역사 초급 중학교 3편을 보면 다 세종대왕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 11살에서 13살 어린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 조선 역사와 관련된 역사책 중에 세 번째 챕터입니다. 1, 2번 챕터에는 이제 고구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 조선 역사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세종대왕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내용은 51페이지에 보시면 딱 2줄의 끝입니다. 사진도 없어요. 뭐라고 기술되어 있는지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수한 우리 문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은 조선 봉건왕조의 4번째 왕인 세종왕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왕 아니에요. 세종왕. 세종왕은 우리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의 성산문, 정린지, 신숙주 등에게 새 문자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땡! 세종대왕 사진도 없고요. 세종대왕 그림도 없고요. 집현전을 만들면서 밤새서 세종대왕이 막 고민을 하고 글자를 보고 기억가, 이렇게 했다는 에피소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그리고 오히려 그 옆에 성산물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예 박스 처리를 해가지고 세종대왕보다 더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북한 아이들에 대해서 세종대왕에 대한 부분, 이 부분밖에 없으니까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광화문에 세종대왕 보고 깜짝 놀라고 더 나아가 세종대왕이 누구지 좀 헷갈릴 법한 굉장히 충격적인 그 정도 부분이었어요. 분량이면 저처럼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약간 분량했던 사람은 깜빡 졸면 넘어가는 장. 깜빡 졸면 넘어가는 장. 누군지 모르죠. 배울 때 깜빡 졸면 넘어가는 장이라면서요. 그게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또 국보급 역사 선생님인 최태성 쌤이 이 부분 보고 그러니까요. 이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일단 한번 좀 차이점을 한번 좀 본다면 우리나라 요거 이제 우리 교과서예요. 우리 중학생들 같은. 그래, 딱 있잖아. 예, 교과서인데 이제 일단 세종대왕이 딱 이제 있죠. 예, 있는데 여기는 지금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이 세종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세종대왕 시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이런 식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 북한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 힘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기에 북한에 쓰는 용어처럼 수많은 인민들이 함께해서 만든 민족문화유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나보다 누군가 존경받는 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이 교과서에 보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유추했던 점이 뭐냐면 보세요.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요만큼 작은 글씨였잖아요. 근데 앞쪽에 챕터 제일 크게 제일 큰 위치에 김일성의 교시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게 제일 커요? 이게 너무 유치한 거예요. 모든 게 교시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교시도 보면은 너무나 뻔한 아무런 정보 내용이 없나 너무나 뻔한 내용이야. 교시 내용이 뭐예요? 이미 삼국 시기부터 리두 문자를 사용하던 우리 인민은 1444년에 가장 발전된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김일성.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 배고프면 밥 먹는다 얘기거든. 배고프면 밥 먹어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치. 저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만들어낸 주체를 너희는 세종이 아니라 인민 대중으로 봐야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미리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조선시대 역사는 북한에서 정말 안 좋은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한글날도 공휴일이 아니에요. 한글날이 그러면 인정이 있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한글날이 뭐 없어요. 한글날이 날이 비슷한 있어요. 날은 날이 있는데 있어요.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날이 있다 정도 넘어가는. 한글날은 날짜가 있어요? 몰랐어요. 저는 있는지. 10월 9일이 아니죠? 아니에요. 네. 1월 15일. 그런 식이구나. 모르는 거야. 1월 15일인데 이게 조선 글날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왜 이때 1월 15일로 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 창제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북한은 한글이 자 이제 이게 우리의 한글이다라고 발표된 날짜를 양력으로 계산해서 1월 15일로 이게 12월 달에 양력 발표됐는데 그게 양력 음력 따지면은 1월 15일쯤 되거든요. 다르네. 그래서 조선글의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우리랑 겹치기 싫어서 그래. 근데 아무리 역사가 승자에 의해서 다시 쓰여지거나 혹은 또 뭐 역사는 해석하기 문제다. 뭐 칼포퍼의 뭐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결국은 문제점이 어디선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순들이 발생하고 할 텐데. 제일 제가 의아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한산대첩 이번에 영화도 나왔었지만 거기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봤어요. 궁금해서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또 묘사하나 했더니 똑같아요. 훈민정음을 묘사한 것처럼 한산대첩도 물론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있었지만 전반적 서술 구조는 그 당시에 그 많은 인민들이 함께 외놈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식으로 가더라고요. 이순신 얘기 들어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어디 61페이지. 궁금하다. 공교과서 61페이지에 일단 제목은 좀 시원시원해요. 외놈들을 전율케 한 거북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영웅기, 그다음에 임진왜란을 대하는 태도, 이순신 장군의 인민에 대한 사랑, 이런 걸 좀 포커싱한다면 거북선과 이순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 거북선에 대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인민들이 당시에 거북선을 만들어서 임진강에서 그 성능을 실험하였다라고 해서 인민의 어떤 영웅과 대중들의 활약상을 좀 앞세우지 이 이순신의 인물에 대해서 아까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포커스하지 않아요. 저는 약간 방금 이순신 언급하시니까 약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잖아요. 북한 교과서 만들 때는 그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는데 나의 죽음을 알리거나. 내가 그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네, 스탈린이 아마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마치 무기 같은 건데 우리 국민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정권 입장에서 너무 위험한 것이니까 그렇죠. 약간 이제 그런 반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것 좀 더 강조하고 만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아니 저게 이제 북한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민중이 이끌었다. 모든 혁명은 다 민중이 이끌었고 주도했다라고 약간 그쪽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영웅으로 알고 있는 세종대왕 이순신을 부각시키면 안 되거든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모셨던 신상훈 감독이 이제 북한에 납북됐을 때 가장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북한 영화를 이제 북한 영화가 상영이 됐을 때 배우들 이름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주연 누구 조연 누구가 감독 누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 감독이 물어봤대요. 여기 왜 배우들 이름이 안 올라가냐 했더니 우리 공화국에서는 수령님과 장군님 이름을만 알아야지
배우들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장군님과 수령님보다 더 인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와 연결해봤을 때 김부자, 김씨, 이른바 백두혈통 이외의 영웅이 탄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